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공수처 법안도 통과가 됐고, 이 정치의 지형이 그야말로 강력한 지진처럼 이 여의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곳을 본다면 우선 자한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 플러스 1이었는데 이제 1 빼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또 1 빼고, 그리고 나서 이 4가 모두 또 격변의 그 요동을 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공수처 법안에 대한 그 표결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 비공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또 찬성 반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드리다 보니 하는 게 좀 보였어요.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철수 대표가 관련이 됐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뭉쳐서 7표의 그 무기명은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 공수처법은 반대를 한 그 그룹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 그룹을 보는 순간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딱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자기가 이제 돌아온다라는 이런 내용을 올렸죠. 여기 보면 그 돌아온다는 내용에서 보면 이 지난 1년 동안 해외에서 그 제 삶과 자기의 삶, 안철수의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봤다. 이 부족함이 있었다.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에 못 미쳤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또 제가 늘 표현하는 말 배우는 어린애처럼 어떤 단어 하나를, 키워드를 들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가 익숙했던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키워드라면 뭐겠습니까? 새정치죠. 그쵸? 새정치인데 오늘 이 페이스북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아주 진부한 내용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미래라는 단어입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이 정치에 있어서는 그 전 국민을 소모시키고 그 정치를 후퇴시킨 것이 안철수 전 대표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바라봤다라는 자기 시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가 뭐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역할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을 좀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미래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뭐 미래는커녕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며 그 반대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또 좌충우돌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악화되고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 들어오셔서 이 정치판 자체를 이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는 그야말로 저는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보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죠. 지난번 2016년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충분히 흥분할 만한 이 성과를 보이셨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더 쉽게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대선에 또 큰 꿈을 품고 나오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서
그야말로 이 블러핑이 된 그 내용들을 자기에 대한 그 지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본인으로 인해서 소모된 우리나라의 이 뒷걸음질 친 정치의 지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지? 섭섭한 게 아니라 이거 뭐지? 판단력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 선거법이라면 내가 비례대표로서도 이 전에 국민의당에 했을 때 전적이 있고, 그리고 내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 때도 20%가 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내가 들어가서 7명의 지금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간다면 다시 한번 30명이 넘는 정당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다.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나와요.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또 미래가 나와요. 그래서 미래가 4번째 나와요. 미래. 우리는 현재가 더 중요해요. 충실한 현재가 그 희망찬 미래를 만든다고 저는 깊게 그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이 지금 이 모양인데 여기서 현실을 정리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꿈만 꾸는 사람이죠. 현실에 충실해서 미련 없이 다음 날로 가야 우리가 그 진일보된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순간에 충실하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몸을 던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시는 우리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항상 제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시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될지 돌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 또 미래가 여기 5번째가 나옵니다. 미래 6번째군요. 이 미래가 지금 처음부터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게 자기의 초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계는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바뀐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볼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미래를 내다본 여기 또 나옵니다. 나오면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상황. 제가 보기에는 이 바른미래당이랑 합할래나 왜 이렇게 미래가 많이 나오지? 그 미래에 서로 좀 의견을 함께 모으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다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상의를 드리겠다. 언제 대표님이 안철수 전 대표께서 국민의 말을 별로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멘토를 했던 분들도 모두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누가 부른 것 같아요. 8년 전에 불렀고 지금 또 불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불렀다면 그 부른 주체는 제가 보기 선거법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안철수 전 대표를 다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 순간에서 욕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31일 날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최종 표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바른미래당에서 당권파가 모두 국민의당 출신이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 7명이 안철수계로 분리가 됐어요. 이 표결을 보면 알아요. 무기명 표결은 모두 찬성했고, 이 법안 표결은 모두 반대를 하고, 한 분이 이 기권이 아니라 재석하지 않았어요. 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기권을 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하고, 어찌 보면 반대 의사와 더 가까운 그런 의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안철수계에서 7명이 모두 법안 표결에서 공수처를 반대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새로운 보수당의 8명은 이 사람들은 이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에요. 이들은 새롭게 이미 당을 만들었죠. 새로운 보수당 해서 반대 해서 이 재석하지 않은 유승민 대표까지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8명, 안철수계의 6명, 7명. 그리고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는 뭐냐면은 이 국민의당에서 넘어갔지만 아직도 그쪽에서 민평당으로도 가지 않고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그 새로운 보수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분들이죠. 여기 보면 여기도 약간 좀 복잡한데 김성식 의원은 재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임재훈 의원도 이 무기명 표결에서 재석하지 않았고 법안에서는 모두가 다 찬성을 했는가 봤더니 박주선 의원이 법안 표결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 무기명 표결을 보면 여기서 찬성을 찍은 박주선, 김동철 그리고 밑에 최도자 의원이 무기명으로 한다면 우리가 법안에서 반대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갈려서 이 박주선 의원은 반대, 김동철 의원은 기권,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찬성. 이 다양하게 세 분이 갈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성식 의원은 그 무기명 표결도 하지 않았고 법안 표결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는 안철수계로 넘어간다고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가서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련히 호남을 버리고 떠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 안철수를 따라가서는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이 이 호남의 의원들을 이끌고 안철수를 그냥 죽기 살기로 띄운다 해서 이 국민의당을 이렇게 띄워서 30명이 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호남의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철수를 따라가서는 절대 다음번에 당선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그 안에서 뭔가 갈등하면서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른미래당 당권파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보수당에는 이 사람들은 자한당에서 넘어온 바미당 출신들이 끼리끼리 다시 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평당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똑같이 민주당과 함께 똑같이 그 무기명 표결은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 법안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황주홍 의원만 재석하지 않았죠.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뜻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신 건지 어떤 해외를 나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평당의 5명은 모두가 다 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호남을 등졌기 때문에 안철수 쪽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신당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 8명이 8명이 똑같이 다 무기명의 반대 법안에 찬성입니다. 이분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그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박지원 의원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그 또 능력으로 개인기로 지금 다시 자기 지역구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숙 의원이 좀 독특한 게 이 안철수 대표의 오른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등을 쥐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른미래당의 이 새로운 보수당 쪽도 아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도 아니고 안철수계도 아니고 민평당도 아니게 지금 여기서 그 독야 청청하고 계시죠.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돈 의원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둘 다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의 마지막 3인이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어요. 그 김경진 의원과 정인화 의원은 무기명 표결에 반대했어요. 근데 이용주 의원은 찬성을 했어요. 무기명에. 찬성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그냥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세 분이 다 법안 표결에 찬성을 했어요. 이 참 재미있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제가 이 결과를 무기명과 법안에 이 찬성이냐 반대했냐를 이 표결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지난 31일날 보여드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는구나라는 게 확신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의 8명이 자기들이 그야말로 그 새로운 선거법에 힘입어서 우리끼리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선거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우리끼리 이 지금 8명의 현역 의원에 플러스 10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전체를 보면 새로운 보수당 8명을 빼고 나머지가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너무 재미있는 게 이 나머지가 34명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바른미래당에 8사람을 빼면은 이 지금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하면서 넘어갔다가 지금 저쪽 새로운 보수당을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안철수계, 그리고 민평당, 대한신당,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와있는 이 활동 중단과 무소속까지 합해서 34명입니다. 이 수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34명이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국민의당에 당선된 의원 수를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38명이에요. 그 38명에서 박준영, 송기석, 최명길 의원은 이 선거법 때문에 그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안철수 본인은 대선 후보로 가느라고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그 4명을 빼고 난 전원입니다. 당연하겠죠. 안철수 대표께서 끌고 갔던 국민의당이 38명을 당선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4명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은 사퇴를 하고 34명이 이 안에서 와글와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당으로 지금 갈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가고 나서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대한신당과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통틀어서 34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왔을까? 왜 또 국민이 부른다고 얘기를 할까? 왜 미래를 향해서 자기가 다시 뛰어보겠다라는 이런 언지를 줬을까를 보면 맨 위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2016년 4월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38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38석이 전체 의원 수의 300석 중에 12.7%였어요. 12.7%로 38석을 받았는데 지역구 득표를 본다면 14.8%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15% 받았다고. 그쵸? 지역구에 14.8%를 받았는데 여기서 비례대표로 26.7표를 받았어요. 7%를.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25석 그리고 비례로 13석을 해서 38석이 된 거였죠. 38석인데 이 비례로 26.7%를 받았는데 이 자리는 12.7% 38석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가면 자기들이 받았던 이 총 의석수 12.7% 38석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지금 지표입니다. 국민의당이 14.8%를 받았고 비례를 26.7%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호남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비례를 찍어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당의 승리였죠. 그리고 이 승리가 1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지표를 보여줍니다. 안철수 대표가 21.4%를 받았어요. 대선 후보가.
유승민 6.7%밖에 안 되고요. 심상정 6.2%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4%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새누리당과 24% 합하면 45%예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지표를 보시면 안철수 전 대표가 충분히 꿈을 꿀만 하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분이 참 생각이 좀 짧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자기가 21.4%의 그 대선의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21.4에는 일부 호남표가 많이 이탈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대표가 다시 호남을 다시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 26.7%를 뽑아준 데는 거기에 호남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대선에서는 호남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21.4%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대선에서 21.4%를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 보수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많은 그 불만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받았던 대선의 득표율 21.4에서 조금만 더 하면 38명보다 더 많은 비례정당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지금 우리가 7명의 이런 7척의 배밖에 없지만 나중에 그야말로 40척이 넘는 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안철수 당대표의 대선 그 투표율이죠. 21.4%. 여기는 호남이 일부 나갔을 때란 말이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그 남아있는 몇몇의 표도 사표가 되지 않고 전부 정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21.4%에서 한 5%만 더해서 한 26, 7%만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그 국민의당의 그런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안철수계는 달랑 7명이에요. 여기 7명.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여기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운동을 해서 받았음직한 그 표가 있다는 거예요. 호남에서 이겼지만 그 나머지 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기서 받았던 호남의 표가 여기서 보세요.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모두 거기가 다 비례 아니면은 호남입니다. 김성식 의원 하나 빼놓고는. 그쵸? 그 다음에 밑에는 권은희 의원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비례예요. 그러면 지금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충분히 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을 이기지를 못했어도. 그리고 저기 보세요. 새로운 보수당에 있는 당이 지금 요게 이제 8표가 되게 관건인데 오늘 저 하태경 의원의 아주 기가 막힌 안철수 환영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뭐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박의 표 일부가 여기에 추가로 들어온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전남에서 이탈이 됐음에도 충분히 25%는 받을 수 있다라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민평당은 싸그리 다 지금 안철수를 도울 리는 없고요. 대한신당도 싸그리 다 안철수하고는 등을 지고 완전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21.4%에서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이 호남에서 호남 의원들이 얻어진 표가 저는 날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계도 원래 안철수 대표랑 함께 했던 저 박선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이 모두가 떠나고 여기 비례로
그야말로 이 그때 당시에 그 떠오르는 그 이 효과로 받아 들어왔던 사람들만이 남아 있는데 그때 대선 때 같이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철수 대표를 돕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중에서 21.4%에서는 저는 한 10%에서 15% 이상이 날아간다고 보거든요. 대선에서 자기 지지가 아니라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쪽에서 박지원 의원 같이 대선 때 그렇게 열렬하게 안철수를 밀었던 사람들이 열렬하게 등을 졌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다시 이 사람이 국민의당, 제2의 국민의당을 꿈꾼다면 그때 지금 21.5%의 저 바미당의 8명이 합한다고 한들 만들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새롭게 바미당에 있다가 바미당에 지금 당권파도 수용하지 못하고 뛰쳐나간 8명이 여기는 보면 다 지역구예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나가면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비례대표들은. 그러니까 나가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구나 이렇게 호남에 골고루 이렇게 있는 이 의원들이 과연 같이 안철수 의원하고 이 페어가 돼서 콜라보가 돼서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판단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분이 민심을 참 못 읽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제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데 이 지표를 보면 너무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이거는 오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말 딱한 이동섭 의원님이 그 마지막에 기권이라는 기록도 남기지 않게 재석하지 않아서 그냥 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동섭 의원은 진짜 억울한 분이죠. 지금 자기 지역구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던 자기 지역구를 안철수 전 의원한테 그 양보를 하고 나갔고 결국 이제 그 보답으로 지난번 20대에서 이동섭 의원이 그 비례를 받았죠. 근데 지금 또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이분이 지금 여기서 반대를 했다가는 지역구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그냥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권은희 의원이 과연 이번에 공수처에 앞장서서 나갔음에도 법안에 반대를 했다라는 것 이분의 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오다를 받아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무기명 표결을 찬성을 했을지라도 권은희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포지션이나 이런 상징성으로 본다면 절대로 법안을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은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다를 내렸다? 그래서 반대했다라고 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공수처법의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를 냈던 사람이 내가 낸 게 아니라고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다가 있구나. 이분이 곧 오겠구나. 이분이 이번에 이 총선에서 나오겠구나. 이번에는 아마 비례대표를 2번 정도로 나오시겠구나. 왜냐하면 지역별로 맨날 나갔다가 그만두고 이제 지역에 어디 가서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정말 그야말로 눈치 없이 무슨 종로를 나가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안철수 전 대표는 반드시 비례대표 제일 상위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보당에서는 이 굉장히 반갑죠.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이제는 거의 호남을 버리고 보수 쪽의 그 이미지로 많이 가까워 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합해진다면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머릿수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정도 이제 사람의 머리를 늘려가면은 나중에 번호를 앞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태경 입장이 여태까지
그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굉장히 극명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그 안철수 대표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너무 나서면 나중에 또 이게 또 자기가 자충수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으로 못 가겠으니까 여기서 세를 늘리기 위해서 안철수계랑 합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속보이게 그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안철수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지금 우리 지지자층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환영이죠. 우리는 열렬히 환영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얼굴에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환영이죠. 왜냐하면 이 안철수라는 이름 세자에 지겨워하는 그 진보 쪽의 사람들은 아마 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그 배신감에 쩔어서 또다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보당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합해진다고 했을 때 또 어중간한 대통령 후보가 둘이 또 싸우지 않습니까? 유승민과 안철수.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조금은 경솔한 인터뷰를 하신 것도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철수의 이 컴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 맞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지금 오판을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남과 그리고 그 자기를 지지해서 나갔던 김성식이나 박성수 그리고 이상돈 의원들 같은 분들이 이미 그분을 떠나갔다는 거죠. 제일 먼저 떠나간 사람은 우리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권은희 의원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이 비례대표들과 함께 그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 오늘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그 빠루를 들고 앞에다 진을 치고 누워 있었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제 그걸 보고 나경원이 분노하면서 기소 배후에는 문 대통령이 있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뭐 같이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끼리 다시 할 말은 솔직히 아니지만 저도 제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저는 뭐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임위는 물론 가는 데마다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켜갖고 저를 그냥 밟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이 나경원 전 대표가 충분히 이 손해원 밟기에 동참을 했을 거라는 저도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그 신문의 헤드라인으로다가 나경원 분노 기소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어. 문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그 정도 갖고 뭐 배후에서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빠루를 들고 거기서 다 같이 누워있는 이 사진, 여기 사진도 되게 웃겨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웃기네. 여기 보면 다들 이 앞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밟고 누워있는데 그 나경원 대표만 뒤에다가 약간 방석 쿠션을 누군가가 앉아있던 방석을 놨습니다. 여왕님이라. 그쵸? 이게 기소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어.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코너 몰리는 황교안 호에 여기 나오면 안철수 공간을 황교안이 열어줬다. 저는 진짜 최근에 본 이 중앙일보의 이 헤드라인 중에서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이 코테이션이 있는 거 보니까 자기 한 말이 아닌 거 같네. 누군가 했나? 그러면 안철수 공간을 황교안이 물어줬다. 아, 이거는 그럼 여상교 의원이 하신 건가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자한당이 흔들리니까 이 자한당이 이제 아마도 황교안 대표랑 정광훈 목사가 합해져서 기독교인들을 결집시켜서 이제 제1당을 가겠다라는 이 승산이 이미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이 제네피셜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이 드는 게 자유한국당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위원장으로 결국은 홍준표 이 전 대표가 오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이나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땡큐예요. 또 다른 그 버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한당이 이제 그야말로 괴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나경원 전 대표가 1차 망쳐놓고 패스트트랙으로, 그리고 2차로 심재철 의원이 뭐 들어와 봤자 지금 뭐 이어서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황교안은 여기 이 사람들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못 살겠다 하면은 차라리 관중 동원, 대중 동원 능력이 출중한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이끄신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으로, 그리고 그 결집도 그렇고 표도 그렇고 그쪽에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랑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전체 진용을 짜면서 간다면 제가 보면 어찌 보면 30, 40표, 50표 정도를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어떤 세력들이 많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하게 이 일부 정치 세력에, 선동하는 정치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목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이 톤도 전혀 같지 않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들이 동원돼서 경험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그 기독교의 목사와 그들이 추천하는 이 사람들이 이 비례대표가 되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지금 흔들리는 자한당은 뭐 그야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 안철수 전 대표나 지금 이 새로운 지금 어디죠? 세보당 같은 데가 충분히 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이 자한당의 110석이 나눠지면서 안 나올 사람, 그런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하고 손을 잡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랑 손을 안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괴멸돼 가는데 지금 어디선가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다니까. 그랬을 때 황교안 대표가 못하는 그 막말로, 그야말로 별하별 막말을 다 해가면서 이 정광훈 목사가 앞서서 나가준다면 이 하늘의 뜻을 앞세워 이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4+1 4가 어떻게 깨지든 어떻게 이합집산이 되든 일은 꿋꿋한 것이니까, 그렇죠? 일만 꿋꿋하게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또 제 예언은, 전 예언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는 정광훈 목사랑 함께 당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자한당에서 정광훈 목사를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안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아주 셀 테니까 지금 이렇게 안철수까지 들어와서 당을 흔들기 시작할 때 황교안 대표는 같은 원회끼리 나가서 새로 시작하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서 충분히 30석은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황교안은 절대로 종로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어깨띠를 매보지 않은 사람은요, 쉽게 그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50대 후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어깨띠를 메고 전철역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야 뭐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니까 마포를 가서 그렇게 했지만 그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저 강남에 공천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어깨띠를 메고 길거리에 서 있느냐 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특히나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한당에서 비례로 가장 상위 비례로 이분을 모셔간다면 혹시나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한당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세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한교안 대표를 잡아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이야기들, 멘트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부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도부가 사퇴하라? 그럼 황교안 대표나 새로운 지도부도 또 심재철 원내대표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도 황교안의 책임론을 물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쉽게 그 자한당이 남아서 세력을 끌고 간다라는 건 어려울 것이고요. 아주 그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기독교의 세 부대, 하나님이 내려주신 끈으로 엮어서 만든 이 세 부대만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 그들을 위한 이 선거 제도 개편이 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담으면서 여러분들 새해 제가 첫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주신 그 가분한 사랑 제가 잊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